안녕하세요. 저는 65살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지금의 제 삶이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서울 외곽의 낡은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며 모텔 청소, 빈집 정리, 때로는 고독사 현장까지 목적지도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윤호 씨를 만났어요. 윤호 씨는 당시 36살이었어요.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아버지 대신 병든 어머니를 10년 넘게 혼자 돌보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청소 일을 나와 말없이 묵묵히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하루는 손에 피가 날 정도로 문을 닦는 윤호 씨를 보고 저도 모르게 말을 걸게 됐어요. 이 일 얼마나 하셨어요? 그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10년 넘게요. 먹고 살아야죠. 어머니 모셔야 하니까.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고 서로의 삶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 알게 됐어요. 나는 가족에게 쫓기듯 쫓겨나 혼자가 되었고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기 삶을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 윤호는 망설였어요. 난 가진 게 없어. 오히려 널 힘들게 할지도 몰라.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혼자보단 둘이 나아요. 힘든 길이라면 같이 걸어요.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윤호만 바라봐줘서 고맙다, 꼭 행복하게 살아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들 태윤이가 태어났어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지만 우리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윤호 씨는 애 키우는 게 힘들긴 해도 이게 사는 거지라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하율이, 막내 세훈이까지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어릴 때부터 말도 빨리 트고 책을 좋아하고 둘째는 수학을 잘했고 경시대회에서도 늘 상을 탔죠. 막내는 운동을 참 잘했어요. 하지만 공부에는 소질이 없어 항상 주눅 들어 있었죠. 세 아들을 키우며 우리는 하루에 3번 웃고 10번을 울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태윤이 학교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태윤이가 친구에게 너희 집은 왜 이렇게 냄새나?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부부가 매일 락스와 세제를 묻힌 옷을 입고 남루한 모습으로 데려다 주던 게 아이들 사이에서 청소 분해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윤호 씨에게 처음으로 싸움을 걸었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아이들이 이렇게 무시받으면서 살아야 해? 윤호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가 우리 아이들만 잘 지켜주면 되지. 그리고 더 열심히 살면 되잖아. 우리는 절대 부끄러운 부모가 아니야.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윤이가 어느 날 제게 건넨 말 한마디에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엄마, 다른 애들은 아빠가 청소일한다고 뭐라 하지만 나는 그래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힘들게 청소일하면서도 동네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식사 거르실까봐 도시락도 배달해드리고 돈 많으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보다 우리 아빠가 훨씬 훌륭해요.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이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더 당당하게 살아보자. 하지만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중학생이 된 하율이는 성적이 상위권이라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얻었지만 학교에서 추천서를 받기 위해 학부모 면담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최대한 깔끔하게 차려입고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교무실 앞에서 다른 부모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어요. 브랜드 가방, 명품 구두,
고급 시계를 한 엄마들 사이에서 저는 차려입느라고 차려입고 왔는데도 너무도 볼품없고 초라함을 느끼며 서 있었어요. 하유리의 담임 선생님은 일단 말은 참 좋게 하셨습니다. 하유리가 참 똑똑하고 착합니다. 부모님께서도 정말 잘 키우셨네요. 하지만 말 끝에 덧붙였어요. 혹시 학원은 안 다니고 있죠? 요즘은 사교육이 기본이라서 아무래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윤호 씨에게 말했어요. 우리 애들, 우리 능력 때문에 날개도 못 펴는 것 같아. 윤호 씨는 무거운 침묵 끝에 말했어요. 내가 더 벌게. 진짜 죽으림 다해서 벌게. 그때부터 윤호 씨는 더 독하게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고가 난 집, 폐가, 밤샘 청소까지 남들이 꺼리는 일은 무조건 먼저 자원했습니다. 어느 날은 윤호 씨가 한 집 청소를 끝낸 뒤 심각한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은진아, 오늘 좀 이상한 일 있었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윤호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집 고독사였어. 그런데 냉장고에 꾹꾹 눌러 쓴 편지가 있었어. 혼자 사는 노인이 자식들 생각하며 쓴 마지막 편지였지.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윤호 씨의 마음을 무너뜨렸다고 했어요. 나는 왜 자식 키우고 이 세상에 남은 게 없을까? 그날 이후 윤호 씨는 자주 혼자서 밤에 밖에 나가 담배를 피웠어요. 우리 애들은 우리를 그렇게 떠나보내진 않겠지? 그 노인분도 많은 것을 참아가며 온갖 고생을 하며 자녀들을 키웠을 텐데 결국 남는 것 하나 없이 돌봐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서 쓸쓸하게 고독사하신 모습을 보니 마음 한켠이 아프면서도 허망했나 봅니다. 어느 해 여름 폭우가 쏟아지던 날 윤호 씨는 청소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작은 배수로 안에서 한 꼬마아이가 물살에 휘청거리며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윤호 씨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몸도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지만 망설이지 않고 아이를 구하기 위해 배수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를 무사히 구조해서 봉고차에 싣고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날 아이 부모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명함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꼭 연락 주세요. 이 은혜는 꼭 은혜 갚겠습니다. 하지만 윤호 씨는 집에 와서 그 명함을 서랍에 넣어두고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아이가 살았으면 된 거지. 뭘 더 바라겠어. 그리고 몇 년 뒤, 한적한 펜션에서 청소를 하던 도중, 윤호 씨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아무런 말도 남기지 못한 채 저의 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에 그토록 따뜻했던 한 사람이 그렇게 허망하게 소리 없이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은 정말 아무 준비도 못하게 하더군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냥 시간만 멍하니 흘려보냈어요. 그 뒤로 한동안은 그야말로 버티는 삶이었어요. 아무리 울어도 윤호 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남겨진 집과 아이들, 생계는 여전히 제 몫이었거든요. 생활비는 늘 부족했어요. 저는 다시 청소 일을 시작했고 지인 소개로 행사장 뒷정리, 무대 철거 같은 일도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자랄수록 돈은 더 많이 들어갔고 첫째와 둘째는 모두 대학을 가고 싶어 했어요. 둘 다 서울에 있는 학교에 붙었고 결국 자취방을 얻어줬죠. 생활비에 대학 등록금에 자취방 월세까지.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막내 세훈이는 계속 뒤로 밀렸어요. 운동을 참 잘했지만 스스로 포기했더라고요. 돈이 많이 드니까 자기가 하기엔 무리라는 걸 알았던 거죠. 어느 날 아이 책상 서랍에서 쪽지를 발견했어요. 엄마, 저 운동 그만두고 싶어요. 실력도 예전처럼 잘 안 나오고 제가 계속하기는 많이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대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꼭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그 말을 읽고 부엌 한켠에서 저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가장 많은 걸 양보한 아이가 가장 조용히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도심에서 열린 큰 박람회가 끝난 뒤 행사장 정리를 도우러 갔을 때였어요. 퇴근 무렵 입구 쪽에서 다급하게 소란이 일었고 양복 입은 남성 한 분이 한꺼번에 몰려나가는 인파에 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뒤로 밀려나고 있었어요. 그분은 한쪽 다리를 절고 계셨는데 회의 장소에 늦었다며 허둥대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도와드릴까요 하고 여쭤봤어요. 잠시 망설이시더니 택시를 잡아주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택시기사분이 행선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대신 전화로 설명도 해드렸고요. 그분은 떠나기 전에 명함을 하나 내밀며 말했어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저는 그냥 인사치레려니 하고 명함을 받아 지갑에 넣었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남편의 장례 이후 바쁘게 사느라 방치해뒀던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던 날이었어요.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택배 영수증, 먼지 묻은 동전, 수첩 같은 걸 꺼내고 있는데 그 중에 바랜 명함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명함 속의 이름이 왠지 익숙했어요. 문득 며칠 전에 받은 그 명함이 생각나 두 장을 나란히 놓고 봤는 내 이름이 같았어요. 전화번호도 회사명도 같았어요.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받았던 명함. 그리고 며칠 전 제가 받은 명함. 그 둘이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구해준 그 아이는 잘 크고 있을까? 그들은 남편을 기억하고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남편이 그립기도 하고 누군가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박람회장에서 심철호님에게 도움을 드렸던 사람인데요. 제가 죽은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에 심철호님이 10년 전에 남편에게 건네줬던 명함을 발견했어요. 제 남편의 이름은 김윤호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상대방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안녕하세요. 김윤호 씨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윤호 씨가 돌아가셨나요? 언제 전화를 주시나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그날 이후 어떻게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부디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분은 한 중소기업의 대표였어요. 저는 그분과 만남 약속을 정하고 셋째 아들과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그곳에는 대표님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날 구조된 아이도 함께 나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이제 훌쩍 커 있었고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저씨께 너무 감사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그날 한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저희에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대표님은 제 셋째 아들에게 조용히 계약서를 내밀며 말했어요. 저희 회사의 개인 경호 담당을 찾고 있었습니다. 윤호 씨를 닮은 그분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서에는 연봉 2억, 가족 복지, 자녀 교육비 지원까지 평생 본 적 없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막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 기회를 받은 거예요. 절대 헛되게 하지 않을게요. 지금 저희 가족은
남편이 남긴 선물 같은 기적 속에서 정말 평범하고 감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끝까지 착하게만 살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요. 살다 보면 때론 너무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결국 남는 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윤호 씨는 늘 말했어요. 사람은 가진 걸로 남는 게 아니라 나눈 걸로 기억되는 거야. 그 말이 지금은 제 삶의 전부예요. 참, 말 그대로 한 편의 인생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요란하게 살다가 조용히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살다가 세상에 큰 울림을 남기죠. 정윤호 씨는 바로 후자였던 것 같아요. 남을 위해 묵묵히 손을 내밀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도 결코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 분이 남긴 선한 발자취가 결국 남겨진 가족들에게 큰 축복이 되어 돌아왔다는 게 정말 가슴 깊이 벅차고 또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자분처럼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어딘가에 참 많을 거예요. 그분들의 삶도 그 노력도 언젠가 분명히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믿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